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차 모의고사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A형 문제를 볼게요. 자, A형은 이제 교육과정, 15년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다음은 2교사의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자,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써보고, 기읍과 미음 중에 형성평가와 관련된 것을 찾아서 그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강의 및 사례 학습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통일국가 및 고교 부흥과 관련된 것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형성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교육과정 보면 세계사가 아니라 동아시아네요. 예, 동아시아 과목에 4개가 있죠. 역사적 이해, 사실 이해, 역사적 자료 분석과 해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를 판단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일단은 요거는 기획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 이해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이해의 내용을 보면요. 과거 사건의 인물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용어나 역사적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갖고 거기 보면 이제 발해 건국 과정과 인구 이동,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문항 때 일과 그 당시 이제 교류 관계, 친선 관계, 이런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관련된 게 역사적 사실 이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교주죠. 교주. 예. 그래서 이제 교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015년 교육과정에도 동아시아에서 이제 과거부터 지역 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임진전쟁과 병자전쟁 나오고 교류와 갈등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진전쟁과 병자전쟁 때 싸움도 있었지만 갈등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전쟁 와중에 서로 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교주가 되죠. 공유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뭐냐면, 비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고대 비석 문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대 비석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에 요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는 자주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원 고구려 비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첫 구절만 딱 봐도 돼요. 자, 고려 대왕, 상, 왕공, 신라 매금,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고려 대왕이 신라 매금을 만났다. 그래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봐도 이거는 중원 고구려 비문이야.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려 대왕이란 말이죠. 고려 대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를 2층이 뭐예요? 고려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고려가 후대 우리가 세워진 고조 왕조 때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 고구려 때 이미 이런 고조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1차 사로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중원 고구려 비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원 고구려 비문에 이 고조 대왕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금방 이제 단서 찾는데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천하관의 내용이 뭘까? 자, 보통 이제 고구려식 천하관이라고 해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고구려식 천하관은 중국식 천하관이 배타적 이론적인 천하관에 비해서 고구려식 천하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다른 천하관도 인정하는 천하관이죠. 그래서 이런 천하관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신을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를 오랑캐로 보는 그런 것들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자, 요 구절에 보면 신라 왕이 에게 동이 매금이라고 표현했죠. 동이 매금에서 이제 매금자는 이제 예전에 마익간의 비침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익간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에 신라에서 썼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동이라는 말이에요. 동이. 동이라는 건 뭐예요? 동쪽의 오랑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를 중하로 보고 중심을 보고 나머지를 오랑캐로 보는 이런 고구려식 천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왕과 신하에게 곡을 불려들어 갈리에 옷을 나눠줬다. 자, 옷을 나눠줬다는 것은 칼이나
의복을 나눠줬다는 건 고대시대 때 상국이 하국에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볼 것은 고구려만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신라도 나름대로 천하관도 가지고 있었고, 백제도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습게 알고 있는 그 바다 건너 외도 나름대로 자기가 뭐야? 일본서기 보면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인 천하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흥 고구려 비문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보충 페이지 보면 그 고대시대 비문들 좀 정리해놨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중흥 고구려 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양 적성비가 있고요. 영일 냉수비가 있고 울진 봉평비 이런 특징도 있는데 뭐 이런 특징들을 제가 지금 그 시간 관계상 다 언급되지 못하겠지만 일단 봐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볼게요.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그 어떤 책의 서문 내용이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을 쓰고 가에 들어갈 책을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야? 동명왕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인데 예전에 이제 구삼국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 그래서 구삼국사학에 있는, 실려있는 동명의 그 뭐냐면 뛰어난 그 신하들을 보고 이것을, 서사시 형태로 다시 재풀이해가지고, 지은 것이 동명왕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가에 들어갈 것은 모의, 구삼국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목적은 고구려의 건국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고려가 고구의 정통을 계승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거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고려가 그걸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밝히고자 하는 거다. 서술 동기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재해석해 갖고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런 목적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돼요. 후대에 그 사람들에게 천하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써도 되고 거기 있는 것처럼 목적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명왕편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는데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뭐 여기 어렵게 이제 적혀 있지만 몇 글자 딱 보시면 알겠죠. 교육입국조서예요. 예.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예. 그래서 9만말 교육의 그 방향과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교육입국조서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2페이지 펴보세요. 자, 구한말 시대 이제 교육제도를 이제 보면, 방향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동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양의 정통적인 어떤 교육제도하고 서양의 신식한물들, 시무와 관련된 그 교육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초창기 때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원상학사라는 간민학자의 이제 서양식 교육도 하지만 또 여기 보면 그 동국학이나 뭐 유경공학도 양성하죠. 그렇지만 이제 성균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당 교육도 또 강화시키는 동도서기적인 어떤 모습도 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이제 교육개혁 보면 그 예전에 예조에 속했던 교육기관위원을 항공암원이라고 해서 독립기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소학교, 사범학교 성립 방침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때 2차 갑오개혁은 약간 특이한데 2차 갑오개혁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일본의 영향력 아래서 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이때 교육입국조서라는 것도 그 당시 그 일본 공훈들과 친인 관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동도서기적인 목적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근대 국민 육성, 그 다음에 서구식 시종과 일본식 충효 개념만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일본식 충효는 우리나라의 충효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주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충과 효를 연결시키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 효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야. 우리가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아주 나쁜 놈이라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왕과 신하의 관계는 달라요.
왕과 신하가 충성의 대사지만 신하가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소세 쳐냈죠? 그게 반정 아니야. 그래서 성립역적 명분론에도 쳐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왕과 신하의 관계는 꼭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 상대적인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이제 성리학의 특징은 어떤 심성론이 이런 것들은 발달하지 못했어요. 되게 수직적인 관계, 차별적인 관계들이 되게 강조돼. 일본에서는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너희가 부모님이 섬기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성리호처럼 그 국왕도, 자기 다이모도 절대로 충성해라. 쇼군한테. 그러니까 충과 효가 일치되는 거야. 이런 특징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국가가 명령하면, 정부가 명령하면, 일단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반박하잖아. 근데 일본 애들은 뭐야? 그냥 체념하고 순응해버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똑같은 성향을 받아들여도,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영향을 상실한 이후에는 다시 뭘로 돌아왔냐면, 동도서기적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가팔천 이후에 계획 보면 중학교가 성립되고 성균관이 정비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립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아니죠. 예, 한성중학교 최초의 중등교육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한성사범학교 있죠. 서울교대. 지금 요즘 애들이 찡찡대는 데 있죠. 예, 그 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그 조서의 명칭을 뭘로 써야 되겠어요? 교육입국조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조서 공포 바로 직전에 조선 정부의 교육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 전의 얘기죠. 2차 개혁 전의 교육은 뭘래요? 동도서기적인 어떤 방향이야. 그래갖고 이제 교육 비중의 의료와 실무를 동시에 강조해서, 그냥 정통교육과 신식교육을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구한말 시대 때 교육개혁은 동도서기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해두고, 다만, 교육입국 조소가 공포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공무원 기출문제 나온 걸로 해요. 그래서, 그게 푸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5번 보죠, 5번. 예, 5번은 이제,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위진남북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위진남북조 당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요번에 이제 물러났대요. 예,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위진남북조 당나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대가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이게 예전에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면, 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도교와 불교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교의 공격을 받고, 불교가, 뭐냐면, 여러 가지 범난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국 역사상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3명의 무자 돌림의 황제와 1명의 종자 돌림의 황제가 익혔다. 그래서 이 삼무일종의 범난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무 있죠? 삼무. 삼무는 누가 익히는 당나 뭐냐면 고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나 무종 때. 예. 당나 무종 때 익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종 때 익혔는데, 여기에서 이 무종 때 이제 그 범난을 뭐라고 하냐면, 해창패불이라고 해요. 그 연호를 따서. 그래서 그냥 이름 정도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불교식의 이해 형태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보면, 거기에 이제 후한 때 와서야 중화의 땅까지 전해졌다. 후한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했죠? 후한에서 동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노장사상 거다 불교를 이해했죠. 이걸 이제, 격의불교죠. 격의불교. 그래서 이제 이해 특징을, 격의불교 특징을 쓰시면 돼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노장사상을 가지고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격의불교 형태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참고로, 삼무일종의 그 마지막 문은 무종 때 일어났죠. 그럼 일종은 뭘까요, 일종은? 이거는 좀 뒤에, 거기 이제 5대에 보면, 후랑, 후단, 후진, 후한, 후주가
마지막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후주에 세종이라는 그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아니라 요가 세종이에요. 그 세종이 그 당시 이제 5대 여러 왕 중에 황제 중 제일 뛰어난 황제였는데 이때 한 번 더 있었어.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불교는 이 삼무일종 법난을 겪고 나서 예전에 정치권하고 유착을 해갖고 어떻게 하든 그 뭐냐면 좀 불교의 세를 확대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권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민주화에 이렇게 들어가. 자생적인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죠.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는데,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뭐냐면, 자, 다음 밑줄 친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을 청하게 올린 정치 의도를 써보고, 이에 대해 반막부 세력의 대응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뭐 봉안이나 나오고 딱 보니까, 뭐예요? 대정봉안이라는 말이 딱 있죠? 예. 그 요시노부는 누구냐면, 에도막부 때 마지막 쇼군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이 당시 이제 에도막부는 제2차 조슈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일개 조슈 변환 때 깨진 상태였어. 그래서 이제 막부의 권한이 없다. 권위가 어떻게 바닥이 밑바닥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정치는 에도 막부가 이제 막부에서 이제 정치의 주도권 장악하고 있지만 그 힘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뭐냐 토자마 번들인 세력들이 텍사스마나 조슈본이 강하고 그래서 그들하고 어떻게 하든 타협을 해서 뭔가 정치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시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등장한 것이 뭐냐면 그 공의정체론이야. 공의정체론. 그러니까 공의정체는 뭐냐면 미국의 연방국가처럼 연방 그 제도처럼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정치하는 형태야. 그래서 청왕과 함께. 근데 이제 그걸 올렸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공의정체론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 공의정체 의견을 그 막부에 수용을 했어요. 근데 막부는 왜 그걸 수용했냐면 같이 정치해도 나름대로 막부가 좀 약간 위에 있으니까 막부가 그걸 주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권한을 황제에게 올리고 청하게 올리고 그 청하은 메이지 청하거든요. 근데 메이지 청하는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정치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정치 누가 하는 거예요? 에도 막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이제 꼰술 분인 것이 그 대정봉안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 조슈본과 그 다음에 이제 사스마본 같은 이 번드는 어떻게 반대를 하겠죠. 에도 막부가 무슨 정치 참여하냐 배제하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쳐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막부 세력의 대응 보면 망정 복구 쿠데타를 대응했다. 그래서 이제 중앙 권력에서 쫓겨난 막부 세력은 어떻게 돼요? 한번 대응하게 되죠. 반발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신 전쟁이 한 1, 2년 갔는데 이때 이제 요시노부라는 그 쇼군은 그 상황이 이제 도유자 그 막부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겠다 권력을.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뭐냐면 중앙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항복해버려. 쉽게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지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어. 간단하게. 물론 자녀 세력들은 계속 세력들은 전쟁을 했지만 그래서 일본 역사상 이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요시노부가. 네. 왜냐하면 주체를 알고 금방 물러나고 일본의 내전을 확대를 막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수까지 누려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권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연금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죽어요. 이 사람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막부 말기 때 정치적 상황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페이지 정리냐면 그 3페이지에 정리해놨어요. 3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거기 막부 말기 상황에서 이제 그 안세이노 다이코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종황양이 세력들 대규모 쳐냈죠. 그 당시 이제 종황양이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유명한 사람이야. 그 요시다 소인이 이제 그 뒤에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그 걸중한 지도자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고요. 스승이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시로보미 있죠? 이토 시로보미도 거기에 이제 누구냐면 요시다 소인의 제자야. 예. 그 이때 이제 요시다 소인이 그 잡혀가 갖고 처참하게 죽어요. 목이 잘리고 사지가 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갖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 왜 이렇게 뭐가 큰 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살을 다 잘라고 목을 참슬하냐, 그래서 열받은 거죠. 그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걸 얀세이 다이옥을 일으켰던 이 나우스케라는 이 노주를 처형시키죠. 암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 있죠. 아, 누구지? 잠깐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토 시도부미. 네, 잠깐. 도요토미 시데요시 잠깐 착각했어요. 네. 자, 이토 시도부미도 그때 젊은 나이 20대에 참여하게 되죠. 예,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합체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합체 운동은 이게 너무 이제 반막부세가 커지니까, 그 당시 이제 조정과 막부가 같이 정치하자. 그래갖고 공무합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반막부 세력의 온건파와 강경파가 어떻게 분리돼서 또 싸우게 되죠. 내분이 나고.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과정에서, 이때 막부 세력 중에 강경파였던 조슈 세력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제1차 조슈 정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조슈가 정복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막부 세력들이 쇠퇴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서양 세력들이 반격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시모네스키 포격 사건이나 사스의 전쟁을 얘기해갖고, 서양 세력들이 반격을 보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지게 돼. 조슈보랑 사스마더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조슈보가 사스본이 그 내부에서 뭐죠?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냐면, 강경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조슈보와 사스본가, 그 당시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군사동맹. 사츠 군사동맹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조슈본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막부가 제2차 조슈정부를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 조슈군한테 깨지게 돼. 그래서 이때 막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정봉환을 익혀서 막부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꼼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때 이제 대정봉환이나 조슈 사추 군사비밀 동맹을 더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샤카모토 노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샤카모토 노마는 좀 이름 정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 한 2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인들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샤카모토 노마하고 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쁘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시데요시죠. 이 사람들 되게 존경했어. 왜 존경했냐? 출신 성분이 아니라 가문도 미쳤는데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입지전전한 인물이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이제 점점 이게 체제가 이게 폐쇄화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 없는 사람들은 흑수를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샤카모토 노마라든지 뭐 도요토미 시데요시 같은 어떤 역할 모델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근데 예전에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샤카모토 노마가. 예전에 기출문제도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넘어가죠. 자, 거기 보면 이제 4번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세요. 5번은 5번이 아니라 잠깐 6번이고 7번 보세요. 자, 7번은 이제 가인물 써보고 기획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30년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30년 전쟁 때 이제 무슨 조약을 맺었죠? 베스튼팔렌 조약을 맺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베스튼팔렌 조약에서 이제 그 중에 독일의 연방 국가가 주권 국가로서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그 조약 내용 중에 어떤 것이냐? 연방 국가들이 외국과 동맹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돼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쟁과 평화의 법, 요거 누가 썼죠? 그 네덜란드 법학자였던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국제법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로티우스가 이제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제 전쟁 기간이라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도리가 있다, 자연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국제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전쟁과 평화의 법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쟁의 참화를 보고 그 끔찍한 걸 보고 만든 그 국제법과 관련된 책이 전쟁과 평화의 법.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개까지 기출문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베스턴 조약이야. 예. 자, 30년 전쟁은 30년 전쟁 배경이나 뭐 경과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베스턴 조약. 그 다음 그 결과, 30년 전쟁 결과 부분이 나오는데, 자, 베스턴 조약은 뭐 조약 명칭을 쓰라고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면 거의 맞추겠죠. 그냥 주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제일 규모가 제일 큰 조약이고요. 프랑스와 스웨덴이 승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독일 지방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제국의 포괄권을 획득했고, 프랑스는 예전에 이제 획득했던 지역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알자스를 획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자스 로렌 유명하죠? 마지막 수업으로. 예. 근데 주의할 건 이제 알자스는 여기 획득한데, 로렌은 좀 이따 획득해요. 이거는요. 예. 요거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트 연안과 북해 연안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브랜덴부르크가 선제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뒤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영토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이 정식적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그 의도는 합스부르크와의 가문을 권력을 약화시킨 거죠. 스위스는 무슨 가문과 관련돼 있죠? 오스트 합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는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죠. 자, 종교는 이제 칼뱅의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간섭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야. 개인 선택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방국가의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왕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형해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30년 전쟁 결과 이제 막대한 인적, 물적 소식을 얻게 되고, 프로이센은 흥기를 마련했으며, 독일에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가 간의 주권 평등 개념이 개의되고요. 근데 이제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 전쟁 기간 동안 이런 장학상을 보고,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이 있다.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국제법이에요. 자연법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요. 8번.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청교도 혁명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시험 문제 좀 몇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찰스 1세가 의회가 제출한 그 먼 수용했지만 가는 수용했지만 국가로 그 의회를 무시하고 이제 뭐냐면 함부로 가세를 했죠. 이게 대표적인 선박세죠. 이때 이제 찰스 1세가 수용했던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는 그 권리청원이 나와 쓰시면 되죠. 권리청원. 예. 그래서 이 권리청원을 수용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박세라는 건 뭐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임스 1세가 덕세, 찰스 1세는 선박세가 이제 의회 승인 없이 이제 자의적으로 가세하는 건데, 자, 선박세라는 건 뭐냐면 전시에 연해안 지역에 그 선박을 건조할 목적으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이 선박세야. 그러니까 그냥 상시세가 아니라 임시세예요. 그것도 연해안 지역만. 근데 이것을 상시세금 만드는 거야.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세금을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투도 왕조 때는 아무리 절대 왕권을 휘둘렸지만 의회에 협조해서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스투어트 왕조는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스코틀랜드 그런 의회가 없다 보니까 그 협조 정통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정치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박사의 이제 요거 징수의 문제점은 원래는 전시안에서 하란제도에 준수하게 되었던 세금이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세금으로 징수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점. 그리고 요게 더 추가하자면 의회에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가세했다.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근데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사료는 뭐와 관련된 건 권리청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육해군 부대를 이제 그 당시 이제 모집을 할 때, 주민들에게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군인들은 어디에서 자죠? 부대에서 자죠.
예, 부대 막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상비군들이 별로 없었어. 해군도 있었긴 했지만 주로 그 잉글랜드에서는 육군이 별로 없고 육군 해봤자 그 왕실 그 수비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시나 이게 위기 시에는 그 되게 이제 징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부대들을 부대원들 이제 병사들 징집하면 일시적으로 뭐야?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근데 부대 막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민가에 들어서 이제 뭐냐면 자고 먹고 하나 봐. 그래서 이게 민폐가 많았나 봐요.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보기 전에 그 5페이지의 청교도혁명 진행 과정 좀 약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은 이제 제임스 1세부터 찰스 1세가 일어났는데, 자, 전제적 시스템이 일어났는데, 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공통점이 뭐냐면 영국 국교의 강화 정책이에요. 근데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약간 미묘하게 달라. 왜냐면 제임스 1세는 이 사람은 철저한 영국 국교의 중심이야. 그래서 반카톨릭이면서 반청교도야. 청교도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카톨릭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그 이에 반해서 찰스 1세는 말로는 영국 국교의 강화 정책이지만 실제로 영국 국교회 중에 고파교회를 되게 강조했어요. 교교회파라는 그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영국 그 국교회가 카톨릭 의식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국교회 중에 카톨릭이 더 강한 파가 고파교회야. 네, 고교학파, 고교회파라고 하는 고파교회인데, 실제 영국 국교회 고고학파, 고파교회는 그 카톨릭과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을 밀려고 했지만, 너무 반발이 크니까, 우회적으로 영국 국교회 중에 고고학파 교회를 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청교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국 국교회에 있는 다른 세력까지 반발하게 되고, 이것을 또 스코틀랜드 강요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뭐예요? 반란이 일어났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망명가 있었잖아요. 예,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친카톨릭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얘는 명실상부하게 까놓고 뭐냐면 카톨릭 정책을 내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불리켰는데 이때 이제 반발 구도는 좀 달라요. 자,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까지는 청교도하고 그 국왕의 대립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청교도도 이제 빠지고 영국의 정통 강경 국교회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과 대립이야. 왜냐 이 당시 의회에서는 청교도 세력들이 심히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을까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죠? 네? 크노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크노웨이는 청교도주의를 내서 독재 정치를 했잖아. 근데 거기 밑에 사람들이 점점 뭐냐면 피폐해진 거야. 왜냐면 크노웨이는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청교도주의를 내갖고 도박도 못해, 노름도 못해, 연극도 못 봐, 모든 걸 다 금지시켜버린 거야. 물론 이제 보기는 좋죠. 도박 안 하고 음주 안 하고 하면. 근데 사람이 뭐냐면 너무 깨끗하게 하면 뭐 어때? 사람 실증 나잖아. 그래갖고 인명 게시판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서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들어온 꼴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그냥 문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들 안 오거든. 그래서 보통 욕을 하면서 오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짜증난 거야. 이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라는 건 예전에 좋아 보였거든. 청교도 교리가 깨끗하고 건건하고. 근데 그런 교리도 자기한테 강요하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청교도 세력들이 심히 약해져요. 의인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시 청교도가 탄압받는 위치에 있어요. 카톨릭. 물론 카톨릭이 타겟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청교도도 부타겟 대상이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때의 그 정치구도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 정치구도는 좀 다르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청교도혁명은 청교도가 익혔어요. 말 그대로. 근데 명예혁명은 청교도가 익힌 게 아니에요. 뭐가 익혔죠? 그 영국 정통 국교회들이 익힌 거야. 카톨릭에 반발해서. 예. 그래서 이제 대립구도가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이제 굳이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을 못 하겠지만 뒤에 보면 이제 선박사 페이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혁명 후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나왔네. 하여튼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뒷부분까지.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내용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 그 부분에 어떤 거에 이제 관련돼 있냐면
보면 다음 이제 김교사가 편성한 근현대에서 단원 구성 요소 잠깐만요. 자, 그 다음 김교사가 편성한 근현대에서 역사 단원 구성의 일부분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전쟁과 평화, 근현대에서의 그 사회생활 변화 해갖고 두 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직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주제인데 여기에서 가와 나의 방법은 동일한 조직 방법이 안에 있고 보면 자, 가의 조직 방법은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어디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요거는 행적 조직과 관련된 거야. 행적 조직.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시간상에 있는 것과 관련된 행적 조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근현대와 관련돼 갖고 있죠. 근데 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의식주의 변화, 교통통신 발달, 어떤 것들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발달되는 걸 정리해 놓은 거죠. 이건 뭘까요? 종적 쪽이야. 그 발전계열법이라는 종적 쪽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볼 때 그 연대기적 방법과 이 조직 방법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자, 그러면 연대기적 방법은 뭐야? 그 연대기적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조직된 연대기적 구성과 달리 그 유사한 역사의 사건 하나 주제에 묶어서 서술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핵 종적 조직의 발전기업법도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뭐예요? 다 다루지 않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잖아요. 묶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조직 방법이 절저한 것은 행적 조직 방법의 특징은 다방면에 이제 걸쳐서 고치는 내용을 구성할 경우가 좋고 종적 조직 방법은 동일한 주제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적 조직 방법과 종적 조직 방법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이 조직 방법의 문제점 평가 측면에서 쓰시오.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 문학과 같은 경우는 주제 나열식 제시는 학생들이 해당의 단계에서 설치할 능력이나 구체가 무엇인지 또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주제 주시고 제시하면 그것을 성취할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 능력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외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발전계열법 부분이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검은책이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검은책까지는 볼 필요 없고 녹색책 안에서 종적 조직, 행적 조직 그 구별하는 부분만 좀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은 특징이 CLE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상황, 그리고 결과에서 나간 것을 뭘로 한눈에 설명하죠? 로지나는 L로 그 법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설명하죠. 일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상황과 결과만 나오면 당연히 기술인데, 거기에, 뭐냐면, 보편적 법칙이 개입됨으로써 CLE 구조를 가지면서 뭐예요? 이 가학적 설명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학적 설명 방식은 햄피드 기준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과 발생적 설명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거. 가는 뭐와 관련된 거죠?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이죠. 그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뭐 가능성이 높다. 뭐뭐 확률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아니라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역적 법칙 설명은 어떻게 설명해요? 자, 거기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높다고 딱 단정 짓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고 여기는 확률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하학적 학력적 설명이고요. 자, 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형성돼 있는데 형성돼 법칙이 개입돼 있죠. 근데 그 법칙을 굳이 거기에 기술하진 않아. 왜? 너무 당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뭐냐면 발생적 설명이라고요. 발생적 설명. 자, 그러면 가학적 설명인 이유. 그래서 이 가학 설명 방식, 가학적 설명 방식 이유라는 걸 쓸 거. 자, 이 이유는 주어진 형상을 법칙화돼 포스포머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학적 설명 방식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긋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청교도는 신세계 이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률적으로 쓰시면 돼요. 개연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문제점은 뭐냐면, 매우 높았다. 그 다음에, 상당히 높았다. 이게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이잖아요? 이 역사에서 주로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게 표시를 못해. 어느 정도 높은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책에 보면 10중 8구란 말이 자주 쓰여. 10중에 8, 9이면 뭐 했다. 근데 이 10중 8구, 꼭 10중 8구에서 10중에 9, 8, 90%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꼭 8, 90% 의미가 아니에요. 사주에서 나오는, 정근대사에서는 그런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야. 확률적으로. 꼭 80%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또 그 정근대사에서는 많다는 의미, 많이란 말을 쓰잖아. 많다. 그래갖고, 많이라는 것은 뭐냐면, 꼭 10,000명이 있어서 많은 게 아니라, 뭐죠? 많다라는 수식어예요. 좀 가장된.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확률적 표현이라는 것이 너무 예매하다는 거,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적 확률 제시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의 설명 방식에 그 영역적 법칙 설명 방식과 차이점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발생적 설명과 관련된 건데,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최초의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정원 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칙이 이용된 게 아니라, 단계가 바뀐 대로 다른 법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기납적 확률적 설명, 법칙이 하나 있죠. 근데 법칙 개입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 자, 설명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8페이지에 가학적 설명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납적 확률적 설명과 발생적 설명,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거기에 좀 발생적 설명 방식에서 좀 볼 게 뭐냐면, 거기 뒤에 보시면 유용성이라는 게 있어. 유용성. 그래서 그 유용성만 좀 한 두세 개 외워두시고 가세요.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단계를 구분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단계의 사건의 연결을 설명하고, 역사의 사건의 기원과 최종 단계의 발달적 개혁성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요 발생적 설명 과정은 어떤 사건의 기원이나 발생 과정,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법칙을 이용해서 단계별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시킨다. 예. 그래서 가학적 사고가 함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다음 자료 A와 자료 B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상을 써보고,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이 확대된 배경을 사회적 측면으로 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교단의 명칭의 유래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각각 기술해 보시오. 요거는 후한말 때 일어난 태평도와 오도미도와 관련된 애예요. 태평도와 오도미도. 그래서 태평도와 오도미도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요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 항로학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태평도 오두미도가 이제 항로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로학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초기 때, 유행했던 정치 사상이죠. 무슨 사상과 무슨 사상이 결합된 거예요? 황제 사상과 노장 사상이 결합돼. 그래서 한쪽 때 이제 후식 정책이라서 국가가 모든 일을 손을 떼는 정책들을 했어. 예. 그래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뭔가 일을 일으키고 뭔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비가 많이 나가고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세금도 많이 부리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한초전 때 한 7년 동안 전쟁에서 피폐했던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 해갖고 그 뭐냐면 경제까지는 뭐냐면 이런 후식 정책을 유지했다. 항로사상을 바탕으로. 그런데 이제 한 무제 때부터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로 바꾼 거죠? 유교를 간악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항로학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태평도 오도미도라는 교가 확대된 사회적 측면. 그거는 종전의 그 호적 성장을 통해서, 호적의 성장으로 향리 공정체가 무너지게 돼요. 니중심 향리 공정체가. 그래서 오와 촌이라는 새로운 향리 조직들이 등장하는데, 이 오와 촌은, 기존의 니가 그 향리민들의 그 뭐 자발적인 조직인데 반해서, 여기는 뭐야, 이거는? 호적도에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민중들이, 의탁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심리적이나 정서적이나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의탁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국가는 제대로 못해.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뭐 한간이 나는지 외책 세력들이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게 되죠? 종교 교단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도미도나 태평도가 그 국가가 못한 역할을 그 대신해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와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말기 때 기독교 확산된 배경이 기독교 자체 보편성도 있겠지만 국가 사회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들 누가 대신해 준 거야? 기독교 공동체가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확산돼 나가는 배경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호족의 성장은 형리 공동체가 붕괴돼서 몰락 농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종교에 기이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도미도의 명칭, 그거 유명하죠. 입단할 때 그 쌀 5두를 바쳤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치유되며 쌀 5두도 바쳤다. 그래서 오도미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쌀을 받고 이걸 뭐 개인이 착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죠? 다른 사람한테 재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라는 어떤 이제 그 구호기관도 만들고 여러 사람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뭐죠?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괜히 초콜릿 나눠주는 게 아니지,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 가면 맨날 초콜릿 나눠주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냥 한번 가고 졸면서도 교회 가는데, 물론 그 중에 100명 중에 99%는 그냥 초콜릿 받고 말. 그것도 교회는 알고 있죠. 근데 왜 나눠주냐? 왜냐면 한 명이라도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믿게 되거든. 그래서 또 믿으면 이런 식으로 뭐냐면 신도가 누적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거다. 저변을 확대시키는 것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몇 페이지에 정리해놨냐면 9페이지에 보면 태평도 오두민도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태평도는 이제 한건적인 안을 익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신돌 군사 조직에 봉기했고 음양 오행서를 이용해서 항색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푸르나는이 이미 죽었네, 누누나무니 선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때 푸르나는 누굴 의미하죠? 한나라 후한이고, 그래서 누누나는 한건적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건적과 홍건적 헷갈리신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한건적은 뭐예요? 누는 것이고, 홍건적은 붉은 두건을 썼죠. 그래서 시대도 완전 달라요. 한건적은 후한 말기 때고, 홍건적은 원나 말기 때야. 예. 그래서 좀 시대적 배경도 다르다는 거. 그 다음 오도미도 같은 경우에는 사천제기 종교왕국까지 건설했어요. 예. 그래갖고 있고, 그 오도미도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천사도도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천사도가 이제 남천사도, 북천사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북천사도가 신천사도라고 부르고, 보통 도교의 이제 출발점을 거기서 보고 있어, 학자들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건국준비, 건준. 그래서 건준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건준하고 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건준 다음에 발전소 해체해서 만든 모임이 뭐죠?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예.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거다. 여기 좀 자조가 가와 나로 돼 있는데 좀 곤치세요. 예. 곤치 필요 없게. 맞아요. 자조 A와 B네. 자,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자, 가의 강력. 그러니까 가는 건준이죠. 그러면 건준의 강력 꼭 외워두셔야겠죠? 그거 이제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사회 확보.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쓰라고 할 수 있어. 신간의 강력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단체를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 자, 일단은 독자적인 중앙정권기관 존재를 부각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좀 약간 약발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공화국이라 이름 붙여야지 미국과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도에서 이제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물어보는 게 가단체를 이끌었던 중도 우파 인물 써보고, 미군정이 나단체 부정한 이유가 뭔가. 자, 가단체를 이끌었던 중도 우파는 누구냐면 안재홍이에요. 네, 안재홍. 그래서 이제 원래 건준이는 여운형과 안재홍이 합작해서 만들었죠. 여운형은 이제 좌파 쪽이고 중도 좌파고, 안재홍은 중도 좌파고, 안재홍은 중도 우파죠. 그런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좌파 쪽으로 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안재홍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좌파 중심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야. 그렇지만 이제 건국준비회는 또 나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해방 공간 위에서 최초자 최후인 뭐죠? 그 좌우합작 조직이었다. 최초자 최후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왜 그래? 네. 자, 13번 문제는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 그 예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말 청초의 정치 사항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요때 이제 여기 보면 단군 3977년은 약간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좀 쓴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학자가 1644년 북경성이 함락되고 그래서 이제 의종이 스스로 목을 매달았어. 이 북경성을 함락했던 주체는 누굴까요? 이자성이죠. 농민반란군. 그래서 명나라를 멸망시켰던 사람은 청나라 아니에요? 누구죠? 같이 내부에 있었던 이자성 반란군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자성이 이제 그 오상계 예첩을 건드렸죠. 그 앞에 이제 산해관에 지켰던 오상계가 그 청나라 붙을지 이사영 붙을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첩을 건드렸다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밥에 머리 깎고 청나라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민족을 팔아버린 거야. 여자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친일파 그러잖아요. 얘네들 한간이라고 해. 대표적 한간 중에 3인데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청나라 입장할 때는 예전까지는 명나라 싸웠지만 자기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자성이 멸망시켰잖아. 그러니까 명나라를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뭐냐면 입성을 해갖고 중국 본토를 유진하게 되는 거야. 명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명예회복을 기초로 익혔다. 아니야, 잠깐 그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니은과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집약하고 나서 낭명정권이 형성되잖아요. 제가 아까 제가 이거 착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명나라 원수를 갖는다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시초껏 다녀요. 그리고 낭명정권도 결국 멸망을 시켜. 그때 낭명정권을 멸망시키는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자성을 멸망시킨 오상계 같은 한인 장수들이에요. 예, 3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3번을 이제 설치를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오상계가 3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왕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강희제가 뭐죠? 진압을 하죠. 철번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반발해서 익힌 게 뭐냐면 3번의 난이죠. 오상계와 건가희 건계문 이런 사람들, 상가희 같은 사람들이 익혀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이 3번의 난이고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것이 아까처럼 명예회복을 기치를 내걸었다. 해갖고 이제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자기들이 낭명정권 멸망시켜 놓고는 명예회복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에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이제 형성들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오상계 3번 세력들이 독자적 세력을 키워가면서 청의 안정을 위협을 되니까 강희제가 번외 취소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3번들이 반발해서 이제 일으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정권 명칭은 뭐죠? 명항족의 유족들이 남방에서 제후를 침범해서 3대에 이뤘던 것이 뭐냐면 낭명정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낭명정권. 자, 그래서 그 명말과 청초의 정치 사항들.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대륙을 지배하는 과정.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보너스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 보너스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기출과 예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제가 만든 문제인데 자, 가와 나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고 기획의 주권 유도의 명칭을 말해보고 관련 근거를 가에다 찾아서 써보시오. 니은에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처음에 뭐가 될까요? 다죠.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정권 시기에 신부를 분리시켰어. 예전에 신부를 일치시켰는데, 그래서 청왕을 신격하기 위해서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키고 불교를 탄압을 하죠.
예,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엔 신도들 국가 종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도만 했고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서양 열강대 비판 때문이에요. 근대 국가에서 무슨 재정 분리 시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라고 뭐냐 청왕을 신호 받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거는 공식화시키지 못했어. 예.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신도를 되게 강조하고 그 위에 청왕을 두려고 했죠. 예,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메이지 유신 정권 때 이제 메이지 헌법 만들죠. 가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만세일기의 청왕이 통치하고, 그러니까 만세일기의 청왕이 통치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청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청왕은 신성을 침해할 수 없고 청왕의 조교에 따라 통치를 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 헌법에 문제점이 등장한 거죠. 자, 주권의 문제점이야. 거기 1조와 3조만 보면 이건 주권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유권 해석을. 근데 4조를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타나. 왜냐면 청왕은 조규에 따라 통치한다 했거든. 그것은 청왕도 뭐에 의해서 구속받는 거죠? 헌법과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왕 기간제설과 청왕 주권설이 나오는 어떤 것이 메이지 헌법의 그 양면성 때문에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획과 그 관련된 주권이론. 청왕은 국가에 의한 기관이고 의회가 독재적 기능을 갖는다. 청왕 기관제설. 청왕도 하나의 국가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라 뭐가죠? 국회의나 대통령도 하나하나가 뭐죠? 헌법 기관이잖아.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관련 근거를 이제 그거 쓰시면 되겠죠? 청왕은 조규에 따라 통치한다.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국채명징. 국채명징의 뜻이 뭐냐? 자, 국채명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형체의 증거를 갖는다. 본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청왕의 통치권의 주체하는 걸 명확히 한다는 뜻이야. 이건 이제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도 와요. 그래서 20년대까지는 헌법학계에서 되게 이제 그 주권 이론에 대해서 일본 헌법학계에서 주권 이론에서 그 청왕 기간제설이 주요 학계였어요. 근데 나중에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군벌들이 등장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냐면 그 청왕 주권설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왜냐면 메이지 헌법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군벌들이 그 당시 이제 군벌들이 그 당시 그 당시 내각에 압박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게 하죠. 국채 명징 선언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배경은 대공황으로 대정민주주의가 끝나고 군국주의가 가속화되자 우익과 군부가 민노베의 청왕 기간제시 반국제적인 성격을 비난하고 그 당시 오타카 내각은 이제 압박을 해갖고 뭐냐면 국채 명징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순서대로 나열해갖고 나오라는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내용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요번에 나오려면 내용까지 물어볼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아테네하고 이제 그 그리스와 스파르타 싸움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잠깐만요. 아이고, 14번, 아이고, 어딨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전쟁의 발발 배경을 두 줄 이어서 서술해 볼 거 있겠거든요.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서아시아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나톨리아 그리스 시민도시 압박했죠. 그때 시민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테네가 함대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은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동부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누구하고 누가 싸웠냐면 이제 페니키하고 그리스 간의 싸움이 나왔어.
그래서 페니키아를 뒤로 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예.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아테네 전쟁으로 비하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자료에 보면 자료가 아니라 잠깐만 보면 자료시네요. 자료시에 보면 그리스 군선하고 싸웠던 그 군선들 보면 페르시아 군선도 있지만 페니키아 군선도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페니키아가 연합함대를 구성해갖고 싸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게 오타 아니냐, 페니키아가 페르시아 아니냐 하는데 맞아요. 이거 사료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료 B에 자료 A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술 형태를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마라톤 전투거든요? 마라톤 전투.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 상륙하고 나서 이제 보통 페르시아인들은 궁수들이 주력이에요. 궁수가 뭐야? 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아테네인들은 뭐가 주력이죠? 중장보병이 주력이죠. 그래서 중장보병의 전술 형태는 뭐가 되겠어요? 밀집대형이잖아. 그래서 중장보병의 밀집대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하는 과정의 좀 특징이 뭐냐면, 중장보병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중장보병은 철갑을 무장하고 있어. 근데 이때 중장보병은 가벼운 말하는지, 섬유라는지, 이런 걸로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에서 갑옷을 입으면 철갑이 잘 안 입지요. 철갑을 입으면 단단한데, 뭐가 떨어져요? 기동성이 떨어져.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면섬유도 해가지고 갑옷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리는 중장보병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달리는 중장보병은 무장하는 비용이 좀 약간 철갑 무장보다는 뭐예요? 좀 덜어. 그래서 이제 무장 비용이 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뭐야? 이름 쓰자면 밀티아데스죠? 예, 밀티아데스. 물어보면 솔론 페리클라스 이 사람은 밀티아데스 이 사람 모르더라고요. 예, 좀 애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비는 레오니다스가 300명을 입고 싸운 전투. 영화 스파르타 있죠? 그 전투의 이름이 뭐죠?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테르모필레. 물론 이제 패배를 했지만 테르모필레 전투는 유명하죠. 영화에 나오는 소재가 되는 전투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시비는 뭐와 관련된 거죠? 살라미스 해전이죠. 자,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 과정을 이제 모사한 건데 여기서 좀 볼 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가 이기잖아, 아테네가. 아테네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략 전술을 잘 세운 것도 있지만 군선이 좋아서 그래, 군선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페르시아나 페니키아 군선의 특징이 뭐냐면 1단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노선이 이제 노를 젓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리스인들은 3단 노선이야. 그럼 3단 노선이 뭐냐? 뭐냐면 이제 노를 줄 때 어떻게 짓냐면 한 사람은 앉아요. 앉아서 짓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중간에 이제 의자를 넣고 또 거기 앉아 짓고 그다음 마지막 한 사람은 또 일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노를 줄 때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짓고 중간에 있는 사람 또 한 번 짓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한 번 짓고 노가 몇 개가 있는 거죠? 3번을 지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뭐야? 한 번만 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는 그리스 둘러싼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는 바람이 별로 없어. 세지가 않아. 그래서 평상시에 물론 바람 타고 가긴 하지만 속력을 내려면 이제 뭐냐면 돛을 내리고 뭘 내야 돼요? 노를 줘야 돼. 노를. 그러면 노를 많이 갖고 있는 함선이 뭐야? 기동력이 빠르겠죠. 그리고 그 기동력을 이용해갖고 그 배를 뭐예요? 옆에 배를 충격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충파라고 해서 거기 배 모서리에 선미에 단단한 뭐가 있냐면 철이 있어. 오동나무나 이런 것도 있어갖고 팍 부닥치면 배가 충격을 받아. 이게 기웃덩거리겠죠? 그러면 이 기웃덩거리 혼란할 때 그 옆에 있는 배 타고 있는 사람이 갈고를 던져가지고 건너와 싸우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거야. 예, 그 당시 해전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를 빨리 져갖고 속도를 높여갖고 옆에 적의 배의 옆구리를 쳐박는 거죠. 근데 이 3단 노선이 상당히 그게 스피드를 순식간에 높이는데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페니키아 함대들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임진할 때
그 외선들을 격파했잖아, 쉽게.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물론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 전술도 있겠지만, 함대 자체가 뛰어나서 그래요. 판옥선이라는 그 함선 자체가. 그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의 특징은 3단 노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조절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뱃머리, 그러니까 이제 그 뱃머리 충각이라 해서 충각, 충파라고 해서 그 뭐냐면 아주 단단한 쇠가 있어. 단단한 나무가 있어. 그걸 그 옆구를 박아가지고 배를 충돌시켜 겹치거나 혼란을 불러일으켜갖고 육정대가 타가지고 싸우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활 쏘고 하는 것보다는 배를 타가지고 싸우는 방식이 유행했고,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뭐냐면 직접 싸우지 않죠. 해군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활을 쏘거나 대포를 쏘잖아.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는 방식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거는 하향무기가 등장하고 나서고, 요거는 하향무기가 없을 때 얘기고, 그런 것들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또 다른 거 보면, 그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가 이제 요 13회부터 좀 많은데,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메이지 6년 정변에 기획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도를 써보고, 자, 반대파의 주장을 쓰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을 써보고, 그 인물이 에도마코 때 미국에 방문한, 하고 쓴, 책을 쓰시오. 말해보시오. 근데, 자, 메이지 6년 정변은 뭐냐면, 전환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페이지 펴보세요. 자, 메이지 6년에 이제 그 당시 이하쿠라 사절단이 있었죠? 그 이하쿠라 사절단이 구미 시처파가 나갈 동안 그 국내 잔류파인 사이고 닷감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일본의 국내 불평 무사극이나 농민들 반정부 움직임을 무마시키려면 조선을 치자라는 정한론이 일어났죠. 근데 이에 대해서 구미 시처파 그 옥고보 도시민을 중심한 구미 시처파들은 지금 조선 출병하면 농민의 세금 가중이 더 심하고, 그다음 청나라가 국민영광이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된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구민시차파가 이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고 닷감을 같은 전환론자에 쫓겨나잖아. 그래서 이타가키 다이스카이 같은 사람은 자유민권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고 닷감은 그 사람은 그 세이난 전쟁에서 이제 불평 사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죠. 자, 그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획의 입장을 쓴 사람은 정한론자들이죠. 국내 불평 무사계급이나 농민들의 반정부 움직임을 조선을 돌리고자 조선을 장악하여 돌리고 조선을 장악하여 일본의 국권신장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파 입장들은 뭐냐면 조선 출병으로 농민의 세금 과중은 내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구미 열강대의 불확실한 그 협조를 시기상조다. 이거 여기는 안 적혔지만 청나라가 간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본이 청나라를 상대하지 못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은 전환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전환론은 언젠가 해야 돼. 조선 쳐야 돼.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나는 뭐와 관련된 타라논 누가 유명하죠? 후쿠자 유키치. 예. 그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그 에도마쿠 때 미국을 방문하고 보고도 그런 것들 썼던 책이 서양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6일 중에 그 6일째에 썼던 유명한 책이 있죠. 뭐죠? 서유 건문.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응용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메이지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황제가 이제 그 청왕이 신에게 올리는 글 형식으로 오는 게 오개조 청왕 어서문이야.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과 관련된 에도마포의 논의, 그래서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개 공론을 결정한가 이런 등인데, 요거는 뭐냐, 공의정치제도냐. 예전에 그 대정봉안 있죠. 대정봉안도 에도마포 중심의 연방 봉건제 국가를
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하자는 공의정치론인데 그러면 에도막부 말기 때 등장했던 공의정치는 왜 또 메이지 정권 때 이용했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때는 중앙정부의 권위가 확 떨어지고 있었어. 에도막부 때부터, 말기 때부터. 근데 그래도 메이지 정권이 중앙정부를 이제 대신 했잖아요.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 볼 때는 에도막부와 메이지 정권 차이가 못 느껴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뭔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이름으로 정치를 하려니까 국민들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자발적인 협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너네들의 의견을 수용해주겠다 하면서 청식상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정치를 같이 하자라는 공의정치론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죠.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누가 거기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메이지 정부왕들의 소수 엘리트 그룹만 하길 원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거죠. 원래는 정치적 의도에서 그냥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같이 정치를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와 영향을 주냐면 자유민권 운동이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같은 입헌사상 운동에 영향을 줘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니엘과 미은 구습의 뭐 습관을 버리고 지식의 세계를 구하고 등등등 이런 내용도 있는데 구애의 습관을 버리고 이걸 뭐하고 하면 문명개화론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애의 어떤 뉴스를 버리고 지식의 세계를 구하고 뭐 등등 이걸 모토로 내렸던 게 문명개화론이다. 그럼 문명개화론과 관련된 이제 생활상의 변화를 보면 태양력을 채용하고요. 그다음 시각의 표시로 하루에 24시간을 이제 통일하고 간청에서 일요일 후일제 채용하고 7일 5일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7일에 한 번씩 쉬지 않아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쉬죠. 순이라는 개념이죠. 한성순보처럼 10일에 한 번씩 쉬죠. 그래서 이제 이 7일 5일제를 도용하고요. 그다음 음력설을 폐지하고 청한 기념 탄생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절기 행사를 금지하고 양복 차용, 단발머리, 서양식 건축, 가스동, 그래서 가스등이나 인력거, 철도, 마차 등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생활제도, 풍습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육까지도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다. 이게 문명개화론이야. 그래서 일본이 미개하다 보고 그 미개한 걸 타피하고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무조건 받아들여. 그래서 서양인들과 뭐냐면 또 결혼도 장려해요. 왜냐면 일본인들이 종자가 별로 안 좋잖아요. 못생겼고 보니까 키도 작고 그러니까 좀 서양인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콧대 높이기는 뭐냐면 그 서양의 종자들과 결혼을 해가고 여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것을 이제 인종을 개양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일본인들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인 중에 진짜 잘생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쁜 사람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보다 뒤지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래서 한류가 널리 확산됐던 것이 일본 종자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일본 애들이 키가 작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고기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은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예전부터는 그 어류 같은 거 많이 먹었어. 물고기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발 달린 그 짐승도 안 좋아해. 그래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 그 개항 이후부터 먹게 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해야지 키가 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갖고 네 발 달린 그 돼지나 소를 잡아서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소가 부족하잖아. 돼지가.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은 고기를 가지고 뭔가 좀 맛있게 먹으려니까 돈가스 같은 것들 개발하고 이런 것들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기들 이제 양육하기 힘드니까 사육하기 힘드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입해 오고. 그래서 한국에 6, 70년대 외화보려고 막 돼지 키웠잖아. 양동 업체들 많았잖아요. 예. 예전에 돼지 잘 안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 등심이나 안심은 다 일본에 수출하고. 우리 뭐 먹었어요? 곱창이니 뭐 삼겹살이니 족발이니 그런 거 먹고 있잖아. 잘 안 먹어. 일본 애들 안 먹는 거. 예. 근데 지금도 계속 그걸 먹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종자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DNA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키가 안 크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일본 사람이 없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문명개혁하는 내용하고 그 옆에 이제 대해침략사상 전항로부터 해갖고 그 탈환론까지 11페이지부터 해서 13페이지까지 정리해놨거든요.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그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막부개혁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막부개혁과 이제 관련돼가지고 그 같이 일어났던 서남의 운반들의 개혁, 그러니까 토자마본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스마 변화하고 조슈본 개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스마와 조슈본 개혁은 이제 그 13페이지에 있는데 각본의 재정 재건 및 국력 회복 그런 것들 통해서 변정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스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채무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미의 흑사탕을 전매제를 강화하고 육구무역을 같이 하죠. 얘네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슈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몬세키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연공경감, 연분 반제법, 그 무사의 채무를 번외정가하고 그다음 종이와 밀랍의 전매제를 실시하고 선박과 화물을 가세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4-1번 보면 기획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막부개혁과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 자 서남의 운반들의 그 막정 개혁들은 왜 성공했냐? 자, 이것은 이제 막부의 개혁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수용하지 않고 농민생활 안정, 그 다음 막부 정권의 봉건체제 인정 같은 것들, 복구적인 개혁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운봉 개혁은,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거기 오타가 있네요. 네, 상품화폐 경제. 그래서 상품화폐가 경제의 발전을 반영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 반영. 곤쳐주시고요. 자, 그냥 근대적 문물을 수용하고 상인 계급을 포성하기 위해서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보면 가와 나에더가 버너스시오. 가는 조수변, 나는 사스마변이죠. 재정안정정책, 가의 재정안정정책은 그 농민들 요구를 인정해요. 그 연공을 경감하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덕정이라고 해요. 덕정령.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 그 막부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도 있었어요. 이걸 덕정령이라고 해요. 덕정령. 예, 덕정령을 공표해가지고 막부나 아니면 다이모들이 이제 빚을 탕감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빚을 탕감해주다도 주의할 것은 무조건 다 깎아주는 게 아니야. 빚을 누가 내겠다는 거죠? 농민이 못 내니까 사무라이도 못 내니까 번에도 담당하겠다는 거야. 근데 번에도 어떻게 담당하냐면 연분 반제법이야. 분할 상환 제도죠. 지금도 보면 이제 저도 대출을 이제 아파트 대출 보면 30년 분할.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대출이 강화돼 갖고 그러면 30년 분할인데 20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내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뭐냐면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담보물 포함. 근데 은행에 손해 볼 건 없어. 왜? 그동안 이자가 낸 것이 원금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축하러 가면 별로 안 좋아해. 은행에서 예금하면 뭘 좋아하냐? 대출하러 오면 되게 좋아해. 이 사람이 신용도 어느 정도 있고 탄탄한 직업이 있으면 대출 오잖아요. 오히려 VIP 대접을 더 받아요. 은행 입장일 때는 예금에서 얻은 수익보다는 대출해주면서 얻은 수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되는 거죠. 자,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대신에 분할상환 제도가 대신에 특정한 그 전매품들 누가 갖다 팔 수 있도록 해주죠? 상인들이 갖다 팔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일 때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야. 근데 예전에 에도 막부는 덕정령 내리면 무조건 빚을 그냥 탕감해주고 상인들 그 채무들 그 채권을 다 말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나중에 그 상인들이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죠? 사무라이들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이자만 올라가는 거야. 리스크 비용까지 감안해서 받아야 되니까. 자, 뭐 이런 것들.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중개. 그 니은은 어떤 나라예요? 류콩, 오키나와죠? 예. 오키나와가 이제 16세기 때까지는 중개무역이 번성했어요. 그게 왜 번성했냐? 일단 이제 나항을 중심으로 지리적 이점을 이용했고요. 명예 조공무역과 정책과 해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오키나와에 번성하게 되죠. 근데 이제 16세기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 해군 정책이 완화되면서 중국 상인들이 일본 상인과 직통을 해요. 직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오키나와가 좀 쇠퇴하게 돼, 중개무역이. 그리고 이때 또 사스마변이 쳐들어오죠. 사스마변에 지배를 받았는데, 사스마변은 이 루크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직접 지배할 수 있지만, 왕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냥 놔뒀죠. 왜 놔뒀어요?
루크가 어디하고 또 조공관계를 맺죠? 중국과 맺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조공관계 못 맺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루크는 조공관계 맺고 있어. 특히 이제 중국은 명나라는 뒤에 드는 청나라는 루크를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가 와가지고 조공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제 조공관계에서 이제 해사품도 되게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크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루크는 그 당시 중국과 그다음 사스마토를 통해 에도막부와 함께 두 개의 그 나라의 조공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였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속 외교 관계라고 해요. 양속 외교 관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메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왕부와 변을 폐지시키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현호 만도법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사건을 뭐라고 해요? 루쿠 처분이라고 해요. 네, 루쿠 처분. 그래서 이제 루쿠가 오키나와가 어디로 들어갔다? 일본 들어가. 그래서 예전에는 오키나와하고 일본은 다른 나라였어요. 말도 다르고. 예. 근데 지금 일본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어를 이제 못하게 하고 일본어만 하게 하더니 일본 완전히 예속됐죠. 예.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루쿠가 한자 적으면 유구라고 하거든요. 유구. 근데 이제 예전에 대만도 뭐라고 했냐면 유구라고 했어요. 유구. 근데 한자 변이 좀 달라. 우리나라 그 글자는 똑같은 유구인데 있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 대만도 유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역사가 보도 보면 대만을 가리켜 유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맞는 거거든요. 똑같은 발음이지만 한자 음이 좀 달라. 그 한자가. 그 아마 옥변자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유구인가 하여튼 저희 대만에. 그래서 한자분이 약간 다르고요. 대만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냐면 19세기 때 등장해서 생긴 거야. 그전엔 유구라고 불렸어. 유구. 대만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독일사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독일사를 좀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번은 거기에 이제 그 독일 3인당이 있죠. 그래서 3인당이 이제 커가니까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반사회주법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반사회주법 내용이 뭐냐면 3인당과 그 산하단체 활동을 불법화시켜요. 다만 3인당원들이 개인 자국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 무소속으로. 그래갖고 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비에름 2세가 이제 폐지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세기 초에 그 이제 3인당이 점진적인 사회주의로 바뀌게 돼요. 수정자본주의로, 수정사회주의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그 사회주의, 그 온건 쪽으로 바뀌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벨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벨렌슈타인. 나이 들어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벨렌슈타인이 이제 개혁 평론보다는 의회 내에 진출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뽑아보신 분들은 거기 내용이 없어요. 벨렌슈타인을 제가 빼먹고 누락을 시켰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저께 새벽에 올려놨어. 예, 벨렌슈타인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 노동계급이나 3인당이 상당히 급진화돼. 근데 이때 급진화는 행동이 아니라 만료만. 만료는 강령은 상당히 급진화된 그런 그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석에 있거든요. 그 독일 부르주아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주의 개혁이나 시민의 자유 도입에 실패했고 되게 반권위적인 거고요.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약간 투쟁하면 좀 들어주거든. 근데 얘네는 안 들어줘. 그러니까 얘네 개별 작업자 가지고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점점 가격하고 급진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노동 그 운동의 특징하고 또 연결되면 돼. 우리나라 노동 운동도 되게 급진화되고 가격화되잖아. 근데 이거 다 있어요. 60, 70년대 그 노동 운동하면 막 탄압을 했거든. 그리고 노동자들 하면 그 사업자들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 때문에 개별 사업자 가지고는 노동조직과는 안 되니까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개별 그 작업장들이 모여갖고 노조들 만들어갖고 연합단체를 만들고 얘네들은 그 사업자들하고 개별 사업자 가지고 얘기 안 통하니까 뭐야? 중앙을 보죠. 그래서 조직화시킨 다음에 직접적으로 정부와 상대하려고 해.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강경하고 투쟁화되는 그런 형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뭐가 관련, 6번, 뒤에 있는 8번 문제는 그 독일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야. 독일이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브렌트의 그 동방 정책과 헬무트 콜의 총리의 이제 정책들을 이제 제가 문제를 냈는데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그걸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독일의 통일 정책 부분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동방 정책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책과 명칭은 브렌트의 동방 정책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동방 정책을 했던 국제적 배경이 뭐냐? 제가 이제 두산 백과사전에 찾아봤는데, 자 이거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독일의 재통일 가능성이 끊어지니까 소독은 형상을 그대로 승인한 채 동방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슈타인 원칙 해가지고 동독과 서독을 선택해라. 그렇게 내세웠잖아요. 근데 대부분 독일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은 체코를 제외하고는 다 누굴 선택했겠어요? 동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소련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을 포기하고 두 동독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동독에 뭐 외교 관계 있으면 우리도 또 외교 관계 맺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바뀌게 되죠. 할슈타인 원칙이 이제 포기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할슈타인 원칙의 내용은 서독만이 유일한 합법국가고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단절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북한하고 외교 관계 맺은 나라들은 수교를 잘 하다가 이게 한 70년대가 80년대가 깨졌죠.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할슈타인 원칙을 또 내세우는 국가가 있어. 어떤 나라예요? 대만과 중국 아니야. 그래서 대만과 중국은 자기 나라 이제 중국하고 수교한 국가는 수교 안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하나의 중국이나 원칙 때문에. 그래서 대만하고 수교한 나라는 대만하고 해야 되고 중국과 수교한 나라는 중국과 해야 돼. 그럼 대부분 나라도 누구 선택하겠어요?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이 예전에 그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을 때 대만이 그냥 단결 해버린 거야. 그냥 하나의 원칙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단결한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단결한 것은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는다는 거지 실질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대만 대표가 있어요. 미국도 대만 대표가 있고 미국도 대만하고 친하죠. 무기 갖다 팔고. 네. 그렇지만 중국의 하나의 원칙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만하고 형식적인 외교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동방정책이라는 게 동유럽 간의 친선관계를 맺고 외교관계를 맺는 정책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나라가 폴란드란 나라야. 폴란드는 예전에 왜 영토 문제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폴란드를 이제 히틀러가 침공할 때 같이 누가 쳐들어왔죠? 소련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소련하고 이제 바르샤바 동부 서부 지역을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동부 지역을 전후에 돌려줘야 되는데 소련이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이걸 백러시아 지역으로 편입시키고 그 땅을 독일의 동쪽 지역인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폴란드에 줘요. 그리고 오데르 나이세스 강에 있었던 동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독일 사람들 대규모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오데르 나이세스 동쪽 지역은 독일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누가만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폴란드에 사는 지역으로 바뀌니까 그 당시 그냥 이걸 인정해줬고요. 그래서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폴란드 서쪽 경계에서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그래서 초창기 때 뽑으신 분들은 이게 7번 문제가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그 뒷장으로 전국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새롭게 두 문제를 더 만들었어. 빨리 오늘 어저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시인가 11시인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올려놨으니까 좀 보면요. 자, 거기에 이제 다음 미출친 회의에 맺어진 협정의 명칭을 써보고 이 체제를 뒷받침한 금융기관을 두 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니은이 무너진 배경을 두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수능 기출 문제를 그대 따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수능 기출문은 앞에 이제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화는 못 그리니까 만화까지 그리면 좀 완벽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참석해 주신 거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미국 달러 가치를 기축통화로 한다. 이건 무슨 협정이라고 하죠?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하죠. 브레튼 우주 협정. 1944년에
맺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미 연합군이 승기를 잡을 때죠. 그래갖고 예전에 그 왜 2차 세계대전 반발했냐? 그걸 따져보니까 대공황 때 세계적으로 대처 못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개별 국가들이 개별 쪽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간 자본력이나 경제력이 약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뭐야 군국주의 방향이 나타났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전 세계적인 형상들, 경제 형상들, 금융 형상들을 위기들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금융 질서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1944년에 브렌트 우주에 모여가지고 오늘 그 세계 전후에 이제 일어난 앞으로의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브렌트 우주 협정이고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기구가 두 개가 있죠. 세계은행, 그다음 IMF라고 보이는 국제통화기금 두 가지가 있죠. 네, 요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를 하고 고정환율제 입각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금가 퇴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무너졌어. 왜냐하면 거기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마샤이기와 같은 외국의 원조나 미국민이 외국에서 가소비하는 걸 누적되면서 미국의 근보유상이 빠져나간 거야. 많이 퇴환되면서. 그러면서 유럽은 상당수 달러가 또 누적되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유럽에서는 금을 빨리 보유하는 게 낫겠죠. 달러의 가치보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국 정부가 달러의 금으로 퇴환하는 순간 금융공황이 막 발생하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미국의 금매를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금과 태안을 그 달러를 태안을 못 시켜주겠다. 바꿔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1달러 가져가면 미국의 1달러 해당하는 금을 바꿔줬죠. 중앙은행에서. 근데 안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달러가 이제 태안 지폐에서 뭘로 바뀌었다? 불태안 지폐로 바뀌게 된 거야. 더 이상 금과 태안이 안 돼. 그럼에도 미국은 계속 찍어내.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럼에도 달러를 쓰잖아. 왜 달러를 쓰겠어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 미국이란 초강대국.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신념이 있어. 그 신념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죠. 미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예요? 힘을 보여줌으로써 기축통화의 어떤 것을 그 힘을 빌려주기 위해서 달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예요? 달러에 찍어내잖아. 그래서 양적인 완화 정책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8번은 이제 뭐냐면 헬무트 콜과 관련된 거야. 헬무트 콜이 요번 연도 6월달에 죽었죠? 헬무트 콜이. 그래갖고 이제 그 헬무트 콜에 이제 그 보면 이 사람이 독일 통일이나 그다음 유럽 통합에 큰 기여를 했는데, 유럽 통합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없고 여기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8번 보면 가정치기를 써와 헬무트 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획의 배경. 그래서 이제 동독 시민의 대중 시민이 베르린 장벽 붕괴 중에 배경 중에 헝가리 정부의 조치. 그게 서기에 나오거든요. 자, 헝가리가 정부가 그 당시 그 서독으로 국경선을 개방을 했어. 동독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동독 시민들이 베르린 장벽 넘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뭐야? 헝가리에 후가를 해갖고 헝가리 쪽으로 해갖고 서독으로 넘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호네크 정부가 뭐야? 붕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베르린 장벽이 붕괴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헬무트 그 콜이 여기 통일 방안들 이제 제시하고 사회통합조약도 맺고 통일조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정승 4개국, 그러니까 독일이 예전에 이제 4개 국가로 나눠졌잖아요.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누구죠? 중국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이죠. 네, 4개 국가.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 2개 국가가 모여갖고 외무장관 회의를 해서 독일 통일 확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2+4 회의야. 또 4+2. 1+1 행사 많이 하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4+2 행사를 한 거야. 같이. 그래서 4+2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4개, 2개.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도 그걸 승인해줬어. 왜 승인해줬냐? 이게 서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고르바초프는 콜수상부터 막대한 원조 제공의 약속을 받고요. 독일 통일이 나토에 장려하는 것이 쌍방에 이룰 것이라고 서방 측의 설득을 받아들여갖고 독일 통일을 승인했다. 이게 서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두세요. 예.
그래갖고, 서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 독일통일 관련된 내용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2005년도인가 나왔어. 예전에. 그 독일통일과 관련된 베르린 장벽 붕괴된 거 갖고, 시험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급히 이거 문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 다운받고, 그 강의 안 듣는 분들은 좀 약간 기능 문제 나오면 손해볼 수가 있어. 물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뭐 다 훌륭신 건 아니지만 뭐 약간 이제 자극을 받아갖고 공부는 더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공 A는 끝났고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